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도 몰렸던 가격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TMI이긴 하지만 3,000원대 예, 사서 쭉 한 5년 넘게 들고 있었고요. 뭐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한 50% 넘네요. 아유, 요즘 가격. 안 좋은 격은 빨리 있는 게 좋아요. 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뭐 화장품 좀 막 오르고 한 거 보면서 아하.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메인 기사로 푹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럴 만한 기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자, 오늘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분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7포인트 수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선물 동시 수매수 출발을 하긴 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매도로 출발했고 네. 기관은 양시장 매수 출발 대응을 했습니다. 제한적인 매도 움직임 때문에 코스피는 잠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9시 30분경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전환되면서 재차 경계감이 증가됐고요. 오전장을 보면 중국 소비주, 음식료 등의 경기 방어주 외에는 뚜렷한 주도 섹터 테마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주나 테마 순환매 양상이 집중됐습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재차 매수로 전환됐고요. 시장 반등을 모색했는데 중국 경제 개방 기대감이나 지수 하방 이런 부분들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는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통신 등 IT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 시각 이제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때 시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개표 이후에 민주당의 워럭 후보가 선두를 달리다가 공화당 워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다소 좀 환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러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뭐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소식도 있으면서 그 시간대에 달러 약세가 약간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전환 이후에 11시 10분경에 코스피가 잠시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말씀드렸던 중국 방역 완화 소식에 철강, 의류, 화장품, 유통, 면세 등 소비재 그리고 중국 익스포즈가 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애플카 출시 지연에 따른 LG전자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낙폭 확대가 됐고 코스닥은 일부 2차 전지와 제약, 미디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12시를 넘어가면서 기관도 양시장 현물 매도세 전환을 했고요. 이 시각에 11월 중국 수출입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 모두 전월과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쇼크를 발표됐습니다. 발표 직후에 주요 지수가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을 시도한 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 지표 때문에 내수 부양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가속화가 좀 더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오히려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수출 지표라든지 뭐 수입 지표 이런 것들은 무역 수지도 다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오후 들면서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승리 확정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상원 51석 확보로서 조 맨친의 패약질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됐기 때문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 반전으로 돌아섰죠. 국내 시장은 중국발 뉴스의 하락폭이 축소했고요. 중국의 코로나19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정치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중국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중국의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관련된 규제 완화 발표도 또다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시장의 상승폭이 반납됐고 하락세로 돌아섰고 1% 상승세를 기록했던 항생지수도 오히려 하락 반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보였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매도가 집중됐는데 지난 주말 이후에 매도의 70-80% 이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됐고요. 중형 업종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이루었고요. 소형 업종은 매도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소 좀 대형주, 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터나 IT 부품, 화학 등이 매수가 이루어졌고 기관은 전기전자, 금융, 화학 등이 매도가 되었고요. 양시장 지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아서 사는 종목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좀 많이 팔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강세, 보험업이 상승세를 보였고 대한항공이나 제조항공 등의 강세로 운수창고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의 소비 관련주가 다소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더불어서 컨텐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관련주들도 강세였는데 반면 증권과 건설업 등은 부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내용 중에서는 중국 수입 감소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네요. 아무래도 우리 수출하고도 또 직결되는 그쵸. 거니까. 음. 네. 그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볼 만한 내용들은 그렇지 않다, 네. 좋지 않다라는 얘기일 거고 네. 대신 좀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어요. 그쵸. 이제 조금씩 뭔가 빗장을 푸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커지기는 하는데 속도는 정말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네네. 또 대국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쫙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찾아보면은 화장품주 많이 네, 올랐죠. 맞습니다. 뭐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계속 뭐 되면서 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지표가 진전이 보인다면 3월보다 더 일찍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1월 정도 그리고 조금 늦어도 3월 정도 이렇게 시장은 뉴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까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완화는 완전하게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한국의 면세점과 화장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리포팅을 했는데요. 결국 따이공 매출 하락에 따른 면세 사업과 채널의 매출 감소, 특히 화장품과 면세, 그리고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중국 법인 매출 감소로 화장품 쪽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일부 정책의 규제 완화가 화장품이나 면세 기업의 매출 회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만약에 위안화가 강세로 다시 돌아선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중국형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나 화장품 기업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따이공 보따리상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이제 살 수 있는 수요력이 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위안화 환율과 이제 호텔신라의 주가인데 호텔신라가 거의 중국 쪽의 비중이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절대적인 매출 비중이 있는데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호텔신라가 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설명하는 그런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센티가 뭐 주가가 많이 움직여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EPS 증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또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낮아져 있어서 주가 하방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다소 좀 슬림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똑같이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11월 달 이후에 화장품 업종은 평균 39%나 그 종목 평균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LG생활건강이 이제 전일 기준 35%, 아모레퍼시픽이 46% 급등했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평균 39% 급등이니까 화장품이 사실은 실적 비해서 센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LG생활건강은 밸류에이션이 22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PER 35배니까 사실은 싼 밸류가 아니죠. 그리고 업종 관심도는 중소형 종목까지 확산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 편출 이후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급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22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8배, 한국콜마가 1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증권의 이야기인데 밸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다 같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 매출이 있는 대형주 밸류에이션 체인 그리고 중국 브랜드의 수주받는 OEM 그다음에 용기 특히 용기 관련주가 최근에 중소형주 확산되면서 연우라든지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다시 뒤따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압축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화장품 주요 기업들의 매출 기준 중국 노출도인데 보시면 브랜드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70%, 애경산업이 66%, LG생활건강이 57%, 클리오가 10% 정도니까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상당히 높고요. 클리오가 10%니까 일본이나 미국 쪽에 상당히 많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클리오가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OEM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가 51%, 코스메카 코리아가 22%, 센스 인터내셔널이 10%, 한국콜마가 9%니까 센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색조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잘 되면서 상당히 좀 중국 비중이 좀 낮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핵심은 이제 중국 비중이 높았던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이 지금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서 센티가 너무 빨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좀 슬림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좀 한해서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상한가를 꼭 가야 되나 할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보면 중국의 색조 화장품 업체인 야양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합작 협약을 체결했다인데 이 글로벌 기업인 이탈리아의 인터코스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코보 등의 납품을 진행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야양과학이라는 회사가 연매출이 약 한 5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거기하고 협약 맺었는데 이 회사가 상한가? 이게 조금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아주 큰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저가주였던 것 같아요. 저가주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린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종목 중에 좀 주목을 할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네. 청담 글로벌.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청담 글로벌 관련된 부분들은 오프라인 채널이 이렇게 온라인 채널과 더불어서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담 글로벌이.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게 청담 글로벌이 최근에 좋으냐 하면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랑콤 등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게 청담 글로벌 쪽이고요. 더군다나 중국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지금 브랜드가 에스티로더예요. 랑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청담 글로벌 매출단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특히나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사라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책 완화 시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에스티로더나 이런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이 그와 관련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분석이 되면서 청담 글로벌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청담 글로벌 이름 들으면 되게 어학원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중국향 관련해서 수출 이런 업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면 중국 쪽 뭔가 붙으면 또 시세가 많이 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우선 부장님한테 하나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바닥 모르고 내려가던 주식 주가가 갑자기 강하게 반등하면은 네. 많은 분석가들이 또 밸류에 부담이 있다. 그쵸.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강한 시세의 분출이 있은 이후에 계속 밀고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사실 말하기 어렵죠.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20배 아래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주가 있다가 최근에 아까 어떤 종목은 50%나 최근에 바닥에서 네네네.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35배, 어떤 종목은 20배 중반까지 올라오니까 화장품을 과거에 40배 정도 줬던 밸류를 줄 수 있느냐 문제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에스티로더나 랑콤을 빼고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이나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로컬에서 너무 이제 지금 비중이 떨어지고 낮죠?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야 같은 로컬 업체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력이 확실히 이제 지금 굉장히 없어진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 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는 있지만 중국을 메이크업 할 만한 정도의 매출 규모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고밸류로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답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차 잔고가 많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아 들어가는 수급이 이제 쇼커버링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면서 받쳐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있느냐 부분은 차익 실현을 분명히 그 외국인들도 좀 물려있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좋게 보면 이 자리에서 더 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좀 빠져나오는 엑시트하는 수급이라 본다면 거기에 좀 순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항공, LCC 항공주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우선주들 완전 급등하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항공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 차례 계속 저도 언급을 드렸었고요.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항공업종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IATA라는 이 국제 항공운송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항공기업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리포팅을 또 전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내년 여행객 수가 약 42억 명으로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40억 명을 내년에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리포팅을 한 것 같고요. 손실과 관련된 예측을 기존에 97억 달러에서 69억 달러로 올해 손실 폭도 상당히 낮추는 리포팅을 했습니다. 이 뭐 일본 여행 재개가 상당히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LCC 업종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1월 국제선 여객수가 전월 대비 27% 증가하고 있고 일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LCC도 국한해 보면은 국제선 여객수가 67%나 급증하고 있으니까 사실 일본 노선이 대부분 다 국제선 노선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수요 뭐 회복을 기다려온 뭐 저비용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 우려가 좀 불식되고 있는 부분이고 흑자 전환 가능성도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국적 LCC의 일본 여객수가 전월 대비 138%는 LCC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월 평균 실적과 비교하면 9월 달에 9% 정도 수준에서 10월에 28% 그리고 11월에는 67%까지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상당히 12월 달 같은 경우도 겨울 방학이나 연말이 또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말 효과까지 더해지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 항공편 스케줄에서 일본 노선이 2019년에 78%까지 올라왔고요. 공급 증가도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공 그 편수가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꽉 차서 나가고 있다 보는데 12월 일본 항공권 가격이 9월보다 30% 가량 비싸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으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쪽에 뭐 이제 특급 호텔을 제가 좀 서칭을 해보니까 평소에 한 30만 원대 정도 판매되던 그 일본 호텔이 뭐 그 호텔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25만 원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요? 예, 호텔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일본에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저가 또 심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현지 수요는 아니고 관광객 수요라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일본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여행객들이 꽤 일본을 많이 간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일본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제주항공 역시 단연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으로 진에어, 티웨이, 그 다음에 국적기 항공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가 상당히 지금 일본 노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특히 좀 두드러진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제주항공이 지금 11월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전월비 비교를 한다면 제주항공이 84%나 급증하고 있고 진에어가 42%, 티웨이가 71% 상당히 제주항공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LCC들의 11월 일본 실적이 지난 9월달 대비해서 8배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뭐 상당히 바닥권에 있던 이 부분에서 국적 저급 저비용 항공사 LCC의 일본 여객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11월에 양대 국조사보다 더 빠르게 일본 노선을 확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제주항공이 월등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항공이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있는데 아마 4분기까지는 제주항공이 좀 적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진에어는 오히려 4분기가 흑자 전환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항공이 좀 탑픽으로 그래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LCC 중에 유일하게 자본 잠식이 없었던 게 제주항공이고요. 4분기에 이미 유상증자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173억을 이미 유상증자로 자본 조달까지 끝냈기 때문에 자본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고 이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기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탑픽으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되는 모습인데 근데 최근에 좀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올라온 종목은 빨리 따라잡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요즘에 또 웹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또 난리가 났죠. 네, 그 사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에릭 데이비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판단고란 쪽에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분석가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릭 데이비스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아바타 2에 대한 외신의 첫 반응이 이제 나왔습니다. 경이롭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다, 이렇게 최고 영화 탄생이 됐다 이런 식의 그 평론가들의 이제 지금 이제 첫 반응이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평론가들은 보통 보면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혹독한 평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13년 만에 나오는 이 아바타 2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건 정말 사실인 것 같긴 그렇군요.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아마
뭐라 그럴까요? 경쟁작이 제대로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내놓죠. 저 그럴 같아도 안 가능성이 내놓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뭐 최초로 개봉되는 부분에서 14일 날 개봉인데 아마 기존에 좀 미리 선반영된 주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뭐 디즈니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LG 헬로비전이라든지 IHQ 이런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텐츠리 중앙이나 그다음에 CJ, CGV 뭐 이런 극장 관련주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컨텐츠나 영화 등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2000년도에 컨텐츠리 중앙이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네. 부부의 세계 전후로 넷플릭스와 3년 계약 체결 후에 제작 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마진폭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에 이 장기적으로 제작사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텐츠리 중앙은 또 뭐 9일날 종유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2라든지 21일날 개봉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 그리고 JTBC 수목 드라마 사랑에 의해 이렇게 볼거리가 좀 풍성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슈룹이라는 그 김혜수 씨 배우의 그 관련된 드라마였는데 그 16.9% 상당히 그 높은 시청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날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커넥트 그리고 10일날 TVN의 환원 파트 2 그다음에 23일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페뷸러스 그리고 12월 30일날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그리고 아마존 TV의 아일랜드 등 굉장히 라인업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OPM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된 이슈도 하나 발생됐는데요. 네이버의 인기 웹툰이 일본 메이저 방송사 TV 드라마로 제작될 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한국 웹툰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일본 지상파 쪽에 전파를 타는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웹툰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지금 대표 웹툰 회사인 네이버 웹툰과 일본의 메이저 방송국 TV 아사히가 네이버 웹툰이 지식재산권 IP를 보유하고 있던 바른 연애 길잡이라는 뭐 그 웹툰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일본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고 최근 촬영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드라마가 TV 아사히 지상파 채널 그리고 일본 OTT인 텔라사 이쪽을 통해서 내년 초에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상증자도 발표했는데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나 DNC 미디어 그다음에 SAMG 엔터 여기 어디냐면 미니 특공대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새롭게 이 상장을 했는데 미니 특공대는 보통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째도 미니 특공대 노래를 부르면서 뭐 그쪽 세대군요. 완구뿐만 아니라 예, 지금 7살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미니 특공대 노래를 불렀고요. 완구 사준이라 저도 굉장히 뭐 허리가 휘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다음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믹 붐이 이르면서 주가 관련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어떤 종목을 보시면 지금 5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미스터 블루, 그다음에 웅진 생크빅도 뭐 컨텐츠 관련이고, 그다음에 DMC 미디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급등한 종목들 관련해서는 조금 사실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이 컨텐츠 미디어 쪽이 상당히 좀 양도 많아지고 이슈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주가 부분들이 힘을 아직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바타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제가 표를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2D는 아직 사실 주말 금요일 표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3D, 돌비 뭐 이런 좌석을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거진 없네요. 메인 좌석들, 그러니까 별로 사이드만. 보고 싶지 않은 좌석들 이런 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하실 분들은 빨리 이메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2D는 많습니다. 2D는 아직 많아서 여기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아무래도 영화의 특성상 그다음 어떤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네. 3D나 4D에 대한 수요는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냥 2D 볼 예정입니다. 예, 그도 그렇고 이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트위치 TV 쪽이 있거든요. 오, 이거 오늘 이제 오전에 안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라우저가 동영상의 재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트위치 TV 웹과 모바일 앱 등이 모두 클립 재생이 막힌 상태로 오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되니까 아프리카 TV 반사 수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아프리카 TV도
좀 다시 관심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관련된 엔터미디어 쪽이 상당히 많은 이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슈가 생기면 누군가 반사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미디어 쪽의 연말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쏠리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하나 지금까지 오늘 특징주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화장품, 그리고 여행,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딱 지금까지 내용을 딱 종합해 보면 네. 20, 30대 소비주들이 지금 대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쓰고 그렇죠. 지갑을 열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 걱정거리는 더 늘어나는데 네. 씀씀이가 줄고 있지 않은 분야가 결국 이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가도 알잖아요. 그렇죠. 더운데 뭐. 여기 항상 지하에 팝업 하는데 음. 그렇게 20대 친구들이 줄을 서서 돈을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과 해가 바뀌어서 연초까지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네. 맞춰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매 유통 섹터를 쭉 볼 텐데 요즘에 약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이게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무겁던 이마트도 이제 전날 같은 급등이 경우도 있었죠.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걸 좀 분석을 한 교보증권의 뭐 분석 코멘트가 있어서 좀 네. 가져와 봤는데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점 137개점에서 창출되는 총 올해 매출이 추정치가 연간 12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일 매출로 계산하면 일평균 매출이 약 360억 원, 통상 평일 매출이 300원대니까 주말 매출 500억 수준까지 이야기한다면 주말과 평일의 매출 차이가 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의무 휴업일 변동 시에 약 3,840억 원 정도가 매출 상승분이 있다. 그래서 할인점 매출의 3에서 4% 정도가 이마트가 긍정적으로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롯데마트는 국내 할인점 112개 개점에서 창출되는 총 매출 올해 4조 9천억 추정해서 일매출로 계산했을 때 일평균 매출액은 145억 원, 통상 의무 휴업 없는 일요일 매출이 210억 수준이고 주말 평일 매출 차이가 90억 정도가 가정이 되는데 의무 휴업일 변동 시에 1,728억 정도 순증이 가능하면 할인점 매출의 3, 4%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의무 휴업이 변동이 된다면 월 2회가 변동이 된다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각각 연매출이 이마트는 3,900억, 롯데마트는 1,700억 정도 확대가 추정되니까 더군다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스나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노브랜드 이쪽도 각각 나오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슈퍼라든지 SMM 포함시 한다면 실적 상승 효과가 더 커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 규제 완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새벽까지 좀 연장이 되고 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커머스 확장이 되는데 이 왜냐하면 오프라인 점포 내에 온라인형 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마트도 이제 그게 PP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시간 규제가 좀 더 완화되고 새벽 배송 관련된 부분들이 좀 풀린다고 한다면 이 새벽 배송 쪽에 물류가 상당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마트 PP센터가 110개 정도가 되는데 온라인 물류 캐파가 14만 6천 건 정도 되는데요. 7만 6천 건 정도가 이마트 PP센터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롯데쇼핑 스마트 스토어, 이 뭐 다크스토어 같은 경우도 23개가 정도 되는데 연간 캐파 5만 건 중에 2만 8천 건 정도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새벽이 좀 더 열리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온라인 매출 확대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구간이란 점에서 이마트나 롯데쇼핑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제 내년에 뭐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서 또 의외다 싶은데 또 견조하니까 뭐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물가가 높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다고 씀씀이를 줄이진 않아요. 빨리 그런 높은 물가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죠. 더 버나요? 그래야죠. 아끼던지 더 벌던지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네. 것이지 씀씀이를 갑자기 확 줄여버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쵸. 물론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대체제를 찾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니치 마켓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먹는 얘기 해볼까요? 네, 뭐 특히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릴 건 네. 아니고요. 사실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금 이제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이 관련된 이슈가 결국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보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이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휴전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러시아 쪽도 좀 아마 급하게 회의가 계속 열리면서 이와 관련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약간 확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이 전쟁이 좀 더 이제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제기가 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테마주로 움직였던 뭐 고려산업이나 한일사료, 대주산업, 신성홀딩스, 미래생명자원 등의 사료라든지 일부 이제 곡물과 관련된 이 인플레 관련주로 이제 언급됐던 이 테마성 종목들이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사실은 뭐 이걸 떠나서 이게 확전이 되거나 이런 점은 사실은 좀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멈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부디 더 확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마지막 좀 안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자율주행차 얘기가 있는데 약간 늦춰진 거죠? 네, 뭐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뭐 이벤트였기 때문에 좀 실망감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헤드라인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블룸버그를 통하면은 애플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아예 축소하고 출시 목표 시점도 2026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당초 목표로 했던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 레벨 5 기술과 관련된 구현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능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현재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이고 디자인은 내년까지 그리고 기능 구현은 2024년까지 완성을 하고 25년 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는 26년까지 계획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카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애플의 실리콘 칩 자율주행 기능이 미탑재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약 10만 달러 미만의 가격표로 출시될 전망인데 기존의 시장 예상 가격은 12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예상됐는데 기능들이 다 빠지니까 지금 네. 10만 달러 미만으로 일단 가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0만 달러. 진짜 비싸네요. 기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10만 자율주행이 달러면? 아니라 아 진짜 네.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애플카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확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만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가 유력하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용 새로운 칩은 애플의 최고급 맥칩 4개를 합친 수준이니까 약간 그 뭐랄까 두뇌 부분은 조금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인포뱅크, LG전자, MD스테크라든지 캠트로닉스, 모트렉스과 같은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과 붙었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카가 일단 뭐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대단하겠지만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게 또 나오게 되면 관련된 자동차 완성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 바꾸게 될지도 걱정도 좀 되고 네. 기대도 됩니다. 우리 또 현대기아차 질 수 없는데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아직 좀 먼 얘기니까 이 얘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요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자, 유가가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네, 뭐 WTI가 지금 74달러대까지 빠졌으니까요. 맞아요. 이게 뭐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에 신저가요, 대한 신저가.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의 유가 상한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 가져온 표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2023년 1월 OSP라고 합니다. OSP? OSP가 뭐냐면 Official Selling Price라는 약어인데요. 이 산유국이 실제로 판매하는 원유 가격에다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려서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쪽이 좀 이제 멀다 그러면은 이 OSP를 더 이제 비싸게 올려서 더 플러스 알파의 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OSP가 상당히 이렇게 높게 되면은 뭐 이게 더 이제 높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각 지역별이나 비교 기준이 되는 유가를 올려서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 파이스트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면 라이트, 미디움, 헤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원유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가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2월 물에 비해서 1월 물에 OSP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SP, 아람코의 OSP는 석유 관련된 부분에서 그 중요한 매크로 판단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변수인데 이 관련해서 지금 이 OSP의 가격 하락 뭐 이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를 둔화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은 러시아산 원유 흐름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어떤 경우든 OSP가 인하가 되는 이슈가 생기면 보통 원유 시장에서는 악재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저 체인지 부분에서 저게 마이너스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 1월물에 대한 OSP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아시아 쪽에 대해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에너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악재로 반영을 해야 되는 이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에너지 섹터 투자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극동유와 대성산업 등 뭐 정유나 에너지 관련된 쪽이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뭐 신저가 맨날 SK하이닉스 신저가 얘기 나오고 오늘도 좀 부진했죠. 네. 역시 이제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뭐 그 이면에는 역시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년에 미국이 결국은 침체로 간다. 그게 완만하거나 강한 경기 침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직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건 뭐 옆집에 사는 아이들도 이제는 좀 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패스를 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IT 대표주도 특히 빠졌고요.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적자폭 확대 전망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52주 신저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좋지 못한 IT 중에서도 오늘 좀 유달리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급등했는데 이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그다음에 KLA 그리고 온투 이런 회사들이 공유팹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오늘 급등했는데 이 공유팹이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네노라는 장비 업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발표가 되면서 이슈가 됐고요. 이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대지 면적 7,700평 그리고 건평이 2631평 규모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공유팹은 말 그대로 다양한 장비들이 한 공간에 이제 그걸 모여놓고 각종 설비 인프라나 인력 등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런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센티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그 센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ASML이나 뭐 KLA 그리고 온투 이쪽하고 관계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모양새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 이런 뭐랄까 스토리 로 연계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피팅 밸브 쪽 이야기를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한두 달 전에도 피팅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왔던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보여준 표인데요. 이 피팅 업체들의 사이클은 장기 사이클을 보면 10년 단위 주기의 상승사, 그 다음에 하락 사이클을 보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의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왔고요. 이후에 공급 과잉에 따라서 2014년부터 21년까지 약 8년간의 하락 사이클을 계속 겪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표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런가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에너지 부분들이 수요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앞서가면서 에너지 부분 투자 재개에 따른 피팅 산업의 수혜를 전망한다라고 대신증권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한 68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팅을 했더라고요. 이제 곧 하락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안 상승이 좀 아닙니다. 길어져야겠죠. 저 네. 화살표가 예. 저기 전무처럼 이렇게 급한 길어져야죠.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10년간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네네네. 앞쪽에 상승 사이클은 10년 그리고 최근의 하락 사이클은 8년간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2021년까지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68페이지짜리니까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길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팅이 매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피팅 쪽의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에너지 업체가 이제 프로젝트별 플랜트 발주를 하고 EPC 업체들이 이제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피팅 주문을 하면 중간 유통사로부터 수주 후에 피팅 제작후에 납품하는 피팅사로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
구조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사이클 전망하는 주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부분의 투자의 재개의 그 방점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피팅의 전방 산업인 플랜트 부분의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 대신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요가 중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게 보입니다. 네. 전 세계 에너지 절대 소비량 추이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쭉 보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 19년 살짝 꺾이다가 다시 이제 원유나 전반적인 에너지 절대 소비량 추이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중기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논리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은 2014년 이후에 저유가로 인해서 과소 투자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림 54번으로 보이니까 그 리포트에 얼마나 그림이 많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54번 그림을 따왔는데 신규 시추 탐사가 지금 15년도에 꽤 많이 이제 탐사가 됐는데 그 뒤로 유가가 빠지면서 탐사 시추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유가로 인해서 투자가 굉장히 과소 투자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요는 다시 절대 소비량은 올라가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절대 투자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아마 플랜트나 이런 투자가 아마 피팅 쪽에 상당히 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피팅 산업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DK락이나 성광밴드, 조강, ILI 등의 피팅이나 밸브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시장에 사실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 주 특히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르는 그 중국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만 냅다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 해가지고 네.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황 말씀드릴 때도 네. 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쵸. 시장이거든요. 물론 뭐 주가도 최근에 좀 뒤집어 하락이.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날 같은 경우도 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며칠 사이에는 대부분 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급이 쏠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장중에 약간 또 시장이 오늘도 상승 전환 시도할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약간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네, 일부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좀 주도 섹터로 가다가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셀 업체도 마찬가지, 소재 업체도 꽤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 조금 설명드렸지만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에이션 체인들이 평균 밸류가 36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의 CATL을 포함한 중국의 2차 전지 밸류 체인 평균 PER이 25배까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쪽이 이제 로컬이 워낙 많이 팔아서 MS가 글로벌리 10월까지 누적 MS가 상당히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은 약진을 했고 국내 업체들은 사실 좀 빠져 있잖아요. MS가 글로벌에서 10월까지 누적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은 중국이 워낙 많이 팔았어요. 내수 시장에서. 그런데 비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진출한다고 오늘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비아드의 매출의 유럽 그 수출량은 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아드가 중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시진핑 3기가 접어들면서 중국 시장을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외국의 어떤 수급들이 한국 시장을 샀단 말이에요. 네. 중국을 좀 팔면서 그쵸. 국내 2차 전지 좀 사주면서 밸류를 높여놨는데 근데 단계적으로 보니까 밸류가 좀 비싸 보이고 다시 이제 중국을 리오프닝을 하면서 또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들이 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2차 전지가 좀 쉬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면 북미 시장의 성장은 명확합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국내 셀 3사가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없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잘하는 셀 업체를 따라서 소재 업체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원자재 광물부터 해서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내부적으로 잘 돼 있는 종목을 보자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는 형상이고요.
테슬라가 얼마 잘 파냐에 따라 또 LF 같은 종목들이 그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어떤 투자 전략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여쭤본 그런 내용들까지 아주 속속들이 싹 확인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